제가 36년 전에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예. 그때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있습니다. 예. 그때도 뭔가 정치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쳐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갖고 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지금도 정치개혁특위가 있어요. 그동안에 말하자면 정치개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바로 개악을 하고 그런 개악을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우리 정치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은 이 말하자면 정치 체계를 포함한 이 국가의 시스템이요. 좀 처음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은 임시 체계라는 겁니다. 잠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2000여 년 동안 군주제, 왕제를 유지해 오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계를 유지할 때 사실은 헌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거, 일본 거, 영국 거, 독일 거, 프랑스 거 가져다가 우선 임시로 출범해 놓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해 나가자 하고 국가를 출범하기 전에 아주 서둘러서 법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제대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임시 체계를 그동안의 지도자들이 계속 이용을 해온 거죠. 그래서 뭐 삼성개헌도 하고 뭐 또는 4.4 개헌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9번이나 이 헌법을 고치다 보니까 헌법을 고쳐놓고 어떤 일을 정치를 시행할 때 항상 정치는 임시입니다. 이거 또 개헌되면 또 바뀌어지겠지. 개헌이 되면 또 바뀌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87년 체제가 들어갔는데 그때야말로 진짜 5년 단임으로 해서 좀 급한 사람들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헌법을 새로 고쳐야지. 그렇게 한 게 33년 동안은 임시체제를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체제. 전부 이 헌법과 그 밑에 하부 법률들이 언젠가는 바뀌겠지 또 바뀌겠지 하는 이 임시체제 때문에 정치인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치적인 행위가 다 임시. 그래서 선거법도 고치고 또 고치고 이번에 고쳤으면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고치고 이번에 고친 것은 임시야. 심지어는 국토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세운다. 임시야.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도 한 2년 반 조금 넘었는데 벌써 18차례인가 하고 드디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겠다.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동산을 갖고 국민을 적으로 알아가지고 전쟁을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임시, 또 임시입니다. 입시대책은 또 얼마나 임시입니까? 경제정책마다 다 임시고 모든 게 임시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정치가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저는 이 헌법 체계를 포함한 법 체계 이걸 헌정 72년을 한번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 불안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모든 집권자들은 이런 임시체제 하에서 전부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입니다. 킹입니다. 우리는 위드킹. 우리는 위드킹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하면 대통령이 without king. 대통령이 왕이 아닌 말 그대로 국민의 리더와 그야말로 지도자로 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체제 하에서는 이렇게 임시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집중된 권력은 사실상 왕이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임시 체제란 말은 상당히 이렇게 좀 새로운 어떤 이 해석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행 헌법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할 때도 개헌하겠다. 또 YS도 JP 붙잡을 때도 개헌하겠다. DJ도 DJP 할 때도 개헌하겠다.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개헌을 입에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개헌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것은 임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잠정이라는 얘기죠. 안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정의 전 분야가 다 임시고 잠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부법이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헌이네요. 개헌을 해야죠. 개헌을 하는데 지금까지 개헌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개헌을 무조건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9번을 개헌을 했으니까 개헌을 안 한 것은 아니었었죠.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정말 총정리를 해야 되고 이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해서 하게 되면 그 대통령 바뀌면 또 바뀝니다. 집권 여당이 주도하거나 다수당이 주도해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당이 다수당이 안 되면 또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서 국민입니다. 당도 사라지고 대통령도 사라지지만 국민은 그대로 존속하니까 말하자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제로 베이스에서 제로 그라운드에서 정말로 이 말하자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소한도 30년 내지 50년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국가의 그 법의 틀, 헌법을 개정을 해놔야만이 어떤 정권도 함부로 손 못 대고 어떤 대통령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이 무조건 되고 저 법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을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오래 계셨던 분조차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도 아니겠습니까?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국민이 모르면요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런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 시대 때 고 정치인들이 그걸 해야 돼요? 국민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석구석 알게 되고 또 그 많은 이해 당사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헌법이 돼야 되지 정권의 헌법, 국회의장의 헌법, 국회의원의 헌법, 전문가들의 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오래도록 존속하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의 헌법이 돼야 된다. 이 국민의 헌법을 만들기 위한 절차나 과정 이걸 결코 그 경시 여기거나 말하자면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이나 일반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우리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이 국회에 대해서조차도 국회에 와서 아마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본 의원님들은 모두가 다 느낄 겁니다. 야 정말 이게 국회가 헌법이나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첫째는 72년 전에 막 이 말하자면은 건국이 돼 가지고 의회가 구성이 돼서 유지해 왔었던 그 국회에서 통과됐던 법들이 이 법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또는 뭐 어떤 것은 포퓰리즘에 의해서 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또는 권력의 힘에 의해서 정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번 정비가 돼야 됩니다. 막 앞만 보고 오다 보니까 그거 아세요? 불과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없어진 통일주체 국민회의 관련 법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 아니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지금 존재합니까? 근데 그 법이 국회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법 체계입니다. 한 번 정도는 총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각 분야별로 다. 두 번째는요. 국회가 굉장히 뭐 뉴스에 나오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죠. 국회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입법을 하고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고 하나는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을 하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올해 예산이 512조 얼마, 약 513조로 잡읍시다. 513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513조 예산 심의를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다. 올해 예산 확정할 때도 그랬겠지만 300명 국회의원 중에 50명의 예결위원을 말하자면은 지명을 합니다. 매년. 이 50명의 예결위원들에게 약 한 열흘 전 정도에 그 전에 이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만 그 전에는 어른 키로 10배 정도 되는 예산서가 들어옵니다. 열흘 정도 전에. 그러면은 이 예산서를 만화책이어도 아마 그 사이에 못 읽을 겁니다. 예산서를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그대로 포장된 상태로 놔뒀다가 예산 끝나면 그대로 실려 나갑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예산서 자체가 복잡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던 기재부 장관을 국회의원을 시켜갖고 가서 앉혀놓고 읽으라 해도 예산서를 보고는 아무도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더더구나 이렇게 임박해갖고 훅 던져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왜 청장들까지 앉혀놓고 얘기를 질의를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만약에 오늘 예결위가 열렸다 하면 틀림없이 검찰과 아까 호르무즈 파병이나 아니면은 이런 현안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산은 완전히 심의를 국민을 대신해서 예산 심의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 질의가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50명 중에서 12명으로 예결소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소위원회에서 아까 300명도 못하는 그 일을 갖다가 이분들이 이제 해야 돼요. 그 예산 소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한 이틀은 회의하다가 거의 100% 파행으로 갑니다. 파행. 그럼 왜 심의를 안 해요? 그냥 여야 간에 다른 일로 싸우느라고 심의를 안 해. 그런데 12월 2일 날까지는 예산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이틀 남겨놓고 뭐 어떤 규정에도 없는 예결소소위를 구성합니다. 소위 말고 이번에는 소소위를 서너 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구성해놓고 여야 지도부끼리 이제 물밑으로 그냥 뭐 무엇을 얼마 깎고 이런 심의가 아니라 통째로 얼마 깎고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조 2천억을 깎고 그 대신 1조 6천억을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 4천억은 그쪽 이쪽 다 좀 급한 거 있잖아. 서로 그런 거 좀 해주게 되면은 기름칠을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지만은 거의 다 정부에서 편성된 거 가져다가 이렇게 급박스럽고 다투어 가면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항상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겁니다. 이런 국회를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총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야 예산을 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말았느냐부터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감사원에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 감사를 잘하는 1000여 명의 감사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도움을 국회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513조나 되는 돈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지 안 쓰여진지를 제대로 보려고 한다 그런다면 전문가가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 전문가들이 감사원에 있다. 근데 이 감사원이 누구냐? 이 돈을 갖다 쓰고 집행을 하는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정부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부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행정부가 쓰고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감사관들이 제대로 감사를 하고 국회는 그저 아까처럼 이렇게 가볍게 심의만 하기 때문에 감사원을 당연히 국회로 이관해야 되겠지만 그게 헌법상 어렵다고 한다면 국회법을 고치고 감사원법을 고치고 정부조직법을 고쳐가지고 일단 감사원의 감사관들의 그러한 능력과 실력과 또 그 업무와 일을 하는 내용 결과를 국회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기능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비정상적이고 그렇게 해서 국가와 국민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제대로 이익을 못 주고 있는 국회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총정리를 하나씩 법안부터 또 아까처럼 질의응답하는 것부터 심지어는 의석 배적하는 것부터 이 아까처럼 국회 기능을 하는 데서 입법과 예산 심의를 하는 기능을 전부 다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뭐가 문제 있는지 총정리를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아까처럼 개별대로 얘기를 해왔지만 제가 총정리란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 예. 어느 한쪽이 또 비정상적으로 해 나가면 다른 데를 정상화 시키려고 해도 저기도 비정상인데 저기도 비정상인데 그래서 또 임시체제가 되고 잠정체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종합을 해서 한 번 정도는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과 그 다음에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원들이 한 번 정도는 정말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 국회 구석구석 분야 전체를 총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 기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입법을 하게 되었고 이름 자체가 입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입법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부는 허수아비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하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경우나 아니면 정말 아주 특수하고 특수 분야가 있었으나 지극히 제한적인 것에 한해서 정부 입법을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국회에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되고 그 입법을 제대로 뒷바라지할 수 있는 말하자면 보좌진과 그 다음에 시스템과 국회 이런 기능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입법부가 제대로 대통령 산하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하고 언제든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법원장과 언제든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 기관이 다 적어도 우리는 독립기관이다, 우리는 중립기관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를 갖고 거기에 맞는 기능을 스스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비로소 정상이 되는 거고 정치가 바로 잡아지는 거고, 헌법에는 엄연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권 분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행정부가 입법을 하고 또 입법부가 아까 예산 심사와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원들은 전부 대통령이 직접 가지고 있고, 이런 비정상을 72년 동안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정말 좋은 학자들도 많이 있고 언론도 다 감시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정도는 이 국회를 총정리해야 되고, 국회가 총정리돼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기능도 크게 조정이 될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긍지도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부처도 자기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대통령 주관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정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겁니다.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첫 윗단추가 잘못 끼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있어도 안 되듯이 어떤 내용을 담는다 손치더라도 현직 대통령 위주의 현직 집권당 위주의 개헌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개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말하자면 사헌이죠. 사헌. 사적으로 지금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그 처음 시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런 개헌에 대해서 다 비판을 해왔으면서 또 그걸 반복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그 부분 안 하는 게 낫고. 두 번째는 지금 권력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권력을分散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또 아까처럼 국민적인 진짜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들 의견을 가미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이가 얘기하면은 이정현 개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권력 구조는 헌법이 잘못돼서 저는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즉 고쳤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고친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고쳐놔도 예를 들어서 아베같이 저렇게 대통령제가 아니고 수상을 하고 있어도 아베 맘대로 하면은 그건 또 말하자면은 내각제도 잘못된 겁니다. 이원 집정부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 밖에 다른 나라,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전부 혼선과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또 완벽한 개헌, 말하자면 권력구조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수상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첫째는 이 사람의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결코 내가 왕이 아니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모든 걸 나누려고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법이 어떻게 됐든 지금 정도의 헌법 갖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없는 권력도 있는 대로 다 집중을 시켜가지고 합리화를 해서 전부 집중을 시키려고 한다 그런다면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그 밖에 스위스처럼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도 저는 문제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딱 보시죠. 지금 운용하는 걸 한번 보시죠. 저는 지금 이 말하자면 현 정부가 앞에 정권들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유난히 두드러진 것 아까 권력구조 면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청와대 중심 국가라고 봅니다. 청와대 중심 국가. 청와대 중심 국가라는 얘기는 대통령 비서실 중심 국가라는 얘기거든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통령 비서실은요, 엄청나게 힘이 세 보이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에 누구, 비서관, 행정관, 민정수석, 비서실장 어쩌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보좌기구입니다. 보좌. 본인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행위는 모든 게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비서실은 말 그대로 숨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헌법에 대통령 비서실은 한 줄도 없습니다. 정말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모든 정부 기관들은 다 헌법에 다 기관이 다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에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대통령 비서실법도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정부 조직법 안에 대통령 비서실은 비서실을 둘 수 있다와 비서실장 한 명을 둘 수 있다는 두 줄 정도의 규정이 별도의 법이 아닌 정부 조직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원전 폐쇄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검찰에 대한 공격과 비난까지도 전부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를 하고 야당에 대한 공격과 비난도 청와대에서 직접 다 주도를 하고 전부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건 비서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이 야당을 공격하는 거고 대통령이 검찰을 공격하는 거고 대통령이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거고 대통령이 바다를 통해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갖다 북한으로 북송을 시키는 것을 청와대에서 헤드쿼터가 되고 주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비서실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혀 비서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 중심, 청와대 중심 국가로 가는 한은 어떤 식으로 권력 구조를 바꿔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 스스로와 대통령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우리는 그림자야.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가 없어. 모든 것 다 우리가 한 것은 전부 대통령이 책임을 져.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돼. 하고 자각을 하든지 대통령이 그걸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복잡 단안한 이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에 결국에 가서는 100만 명이 넘는 행정부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면 노동부 장관을 제대로 뽑아서 노동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고 환경부 장관을 제대로 뽑아서 거기다 다 맡기고 행안부 장관을 똑바로 뽑아가지고 거기다 다 맡기고 해가지고 행정부처 100만 명의 전문 관료들하고 대통령이 일을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아까처럼 권력 구조가 제대로 헌법에 보장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왕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되는 것이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한 2년 반 지나가지고 조금 어려워지면 모든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짊어지고 대통령이 불행해지거나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제가 청와대에서 1년을 근무를 했었고 봤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헌정 72년을 총정리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에서도 이렇게 청와대가 아까 헌법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제대로 지켜서 하는 정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고 그 앞에 정권도 마찬가지였고 그 앞에 정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정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고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총선 전에 실행이 가능합니까? 어렵죠. 예. 어렵죠. 어렵죠. 그건 또 총선하고 관련도 없이 대통령 의지를 가지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안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하게 그 헌법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과 또 그 대통령 가깝게 보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의지 없이 오히려 그 반대로 거꾸로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대통령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주도를 하려고 하고 독단으로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간다고 한다면 총선에 관계없이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총선에 관계없이 그 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겠죠. 아까 선거법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국민들의 갈망과 여망 때문에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아까 선거법은 전혀 의미도 없고 저는 따져보지도 않았고 솔직히 그 선거법 설명도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 복잡한 그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비례대표에 캡을 씌운다. 캡이 모자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제도에다 갖다 모자를 씌운다는 게 빵떡 모자를 씌운다는 겁니까? 무슨 번거지 무엇을 씌운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을 해놓고 선거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치인들을 그대로 또 21대 모시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계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선거법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한번 계산도 해본 적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당이 뭐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다, 이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 기존 정치인들 정말 싫어, 기존 정당 싫어, 새로운 정치 세력 없을까? 어떤 사람, 전문가들과 젊은 사람들, 뭐 그 사람 무엇을 논의하는데, 미래를 논의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를 받아서 저는 상당하게 국민들이 이 당 또 이런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이런 식으로 성공할 거라고 보지, 선거법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선거법 얘기 좀 할까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정치 개혁입니까? 정치 개혁한다고 선거법 개혁한다고요? 선거 때마다 바꾸는 게 그게 개혁입니까? 그것도 4년 내내 놔뒀다가 이미 완전히 뭐 예비 후보 등록까지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선거 구도 바꾸지 않을 때는 선거 임박해갖고 바꾸는 게 이게 선거법 개혁이겠습니까? 그리고 설명도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선거법 개혁입니까? 더더구나 정치는 현역 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원외들도 다 하는 것인데, 원외들 다 제끼고 원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든 선거법, 이게 개혁이고 이게 공정입니까? 자기들 설명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선거법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더더구나 저는 이걸 만드는 과정에 제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합니다. 여러분들 4+1이란 말 들어보셨죠? 4+1이 뭡니까? 4+1이 뭐예요? 집권당의 민주당과 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평화당, 그리고 이 당에서 탈당을 해갖고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들 플러스 합해갖고 플러스 1, 집권 여당에, 야당이 집권 여당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 선배 정치인들은요, 야당을 하면서도 집권 여당을 돕다가 이중대 소리를 들으면 창피한 줄도 알았고 고개도 좀 숙일 줄 알았고 돌릴 줄도 알았습니다. 이중대도 아니고 3중대, 4중대도 부족해갖고 별동대까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선거법을 고치고 여당하고 편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지금 야당이고 그게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신념이고 소신이고 공정입니까? 저는 이 4+1을 보면서요,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2중대도 아니고 말이야. 3중대, 4중대를 해갖고 뭐 연대를 한다고? 군대도 안 가봤다 왔습니까? 중대가 4개면 대대입니다. 무슨 연대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치우지 않고 이런 판가리 물갈이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이 주인으로서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요, 새로운 정치 세력들로 확 두드러 갈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고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들이 해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대접받는 일입니다.